폭등했을 때는 폭등한다고 그렇게 욕을 드셨고요. 하락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그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할 정도로 예, 하락한다고 그렇게 막 악플이 달렸었는데 네. 다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중의 심리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 네, 확증 편향과 이제 이것도 사후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주식에서는 좀 부동산보다는 욕이 덜 할 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인데, 부동산은 좀 더 심하고, 주식은 조금 덜한 느낌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맞아요. 그거 차이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필수품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회피가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회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회피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서 극한의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거에 따른 이제 감정이 누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포지션과 다른 얘기를 할 경우에는 강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예.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주택 보유자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뭐 하락을 용인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쁘게 보이지만 않을 거란 말이죠. 불편한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아마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마 좀 속된 말로 하면 저 새끼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새끼만 없으면 상승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시장을 좀 최대한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것 뿐인데 네. 뭐 그렇게까지 미워할. 그러니까 일단 손해보는 게, 이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 손해보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폭등을 주장한다. 정말 지금 아마 만약에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폭등한다 다시 하면 네, 다시 미친놈의 이제 하락론자들이 이제 미친놈 취급을 다시 하겠죠. 다시 사이클은 돌고 도는 건데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또 이제 소장님이 또 예측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폭등한다 이제. 네. 욕하는 사람 많겠죠.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때도 아니면 하락으로 지금 믿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또 네가 쓸데없는,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지금 이번까지 맞추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또 바가지로 하겠죠. 이번엔 네가 틀렸다. 네. 이번 시장은 달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항상 이번 시장은 달라였어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분들 뭐 지금 요즘은 무주택자한테 얘기할 때가 조금 편해요.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제발 실거주 사지 마세요. 이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실거주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미친 새끼라고 할 때가 정말 나는 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이제 제가 욕을 얻어먹는 게 이걸 내가 괜히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뭘 얻겠다고.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약간은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이제 소장님이 열어 살리셨습니다. 그거 댓글을 보고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이거 썸네일로 딱 이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딱 영감이 와서 썼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영상 보고, 소장님이 말하는 거 보고 연끌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값이 다 대부분 다 이제 사려고 하는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 좋다. 그리고 그때 정말 가족들한테 그 행동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안 사려고 했는데 사자고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머쓱해져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그때가 지금 이제 가장 좀, 그래도 그때 고생했는데 잘했다, 욕 얻어먹었지만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주택자한테 얘기할 때는 좀 편합니다. 이미 이제 하락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도 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어렵지 않은 얘기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됐는데, 여기서 또 불편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이제 무주택자들이 지금 앞으로를 예상하자면 관심을 아예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상승론자들이 얘기한 여러분들을 진단할 때, 자, 여러분들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심리 상태나 지식을 가지고는 바닥권에서 절대 싸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관심을 놓게 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진짜로. 그때 살 걸 차라리. 그 이현철이라는 그 이상한 인간이 그때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샀더니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락을 겪고 바닥권에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게 되면 진짜 절대 못 산다. 제가 그거를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결과만 좋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감정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 위로는 잠깐이에요. 토닥토닥. 예. 그리고 나중에 분노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공부를. 그리고 입지 공부보다는 사이클 공부를. 예. 부동산은 뭘 사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느냐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 사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노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관심을 놓으셔도 돼요. 지금 관심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소장님, 하락 이제 시작인데 좀 천천히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천천히 공부하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관성. 사람은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어보셨죠? 여러분은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저는 담배를 끊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끊었어요. 2000년 1월 1일 날, 우리 2000년 1월 1일 날 뭔가 많이 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저는 밀레니엄 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담배를 끊자. 딱 해서 끊었습니다. 근데 같이 그 끊었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실패했죠. 그 친구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대부분 뭐냐.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만 피고 내일부터는 끊을 거야. 오늘만 피우고 내일부터는 끊을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관성이 되면 아예 그 생각을 이제 접어버리는 거죠.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운동하겠다, 살 빼겠다. 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뭐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관성이 생겨서 자꾸 더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간이 이제 길잖아요. 제가 5년, 6년 시간이 엄청 깁니다. 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관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2년 후에는 이미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지조차 까먹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놓고 지금을 자꾸 내일로 미루신다. 여러분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부동산은 아니구나. 그럼 영원히 나는 무주택자로 살거나 벼락거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계시면 될 겁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굳이 지금 막 서둘러서 사실 필요 없고 충분히 시간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공부하시고 이제 더불어 하실 게 원화채굴 하세요.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모아놓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금이 없으면 별 방법이 없어요. 알아도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정말 알아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를 이때 막 주식 투자하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돈을 더 날리면 안 되니까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저축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축도 막 3%, 4% 예금 나오잖아요. 3%, 4%면 작년, 재작년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거 막 서로 달려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원화채굴하면서 저축해서 시드머니 모으는 작업을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원화채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 뭐 다주택자는 제가 조언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잘 뭐 하시니까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도 알아서 잘 해가고 거기서 이제 너무 무리한 사람은 사실 조언을 해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무리한 분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 우리 다주택자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리를 하냐 아니냐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무리해서 너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막 뉴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빌라 황제인가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무리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1주택자가 이제 가장,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얘기하기 어려운 분이 1주택자예요.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구냐라고 꼽았을 때 1주택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1주택자가 훨씬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팅을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나가는 돈이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나가는 돈이 이제 중간에 보유세 정도 낼 때만 이제 부담이 생기지 그 외에는 없거든요. 대부분은 다 월세 세팅한 사람은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세 세팅을 한 분들은 뭐 나가는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전세가가 좀 내려갈 때 임대료를 조금 보증금을 좀 내줘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영끌한 1주택자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게 생겨요. 손실만 보는 게 아니고 손실만 보면 번딜 수 있는데 나가는 게 생겨요. 나가는 게. 그걸 이제 더 힘들어하는 거죠. 손실이 생기는데 나가는 것까지 많아지면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집값이 하락하니까 원금 손실이 생기겠죠. 원금 손실도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레버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러지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40% 원금을 가지고 60% 레버러지를 껴서 집을 샀다. 그럼 40%가 떨어지면 내 돈은 100%가 까지는 거예요. 집값은 40%가 빠졌지만 내 돈은 100%가 빠지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원금 제로인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여기서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자가 늘어나죠. 이게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일하는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늘려서 뭔가 내가 자산을 불리고 아니면 풍족한 삶을 살고 이러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자 내는데 다 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이자 내는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저축성 상품이 아니고 내 원금 손실하는데 메꾸는 돈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나가는 돈이 되는 거죠.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부부간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항상 이제 너 때문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폭등장 때도 그랬는데. 서로 이제 항상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항상 남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야 돼요. 보유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지만 어쨌든 정해야 돼요. 정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철저히 보유를 위한 전투태세를 갖춰야죠. 전투. 이건 전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투태세를 갖추되 어떻게 하느냐. 하락하고 내 원금 손실되고 이자 나가고 이런 상황은 무조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방법,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풍족한 삶에 썼던 돈들 다 줄이고,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조금 많이 들었던, 내가 뒤를 너무 대비했던 이런 보험들도 중간에 좀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거는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 보면은 새 기계 사면은 요금제 굉장히 높은 거 써야 되잖아요. 9호 요금제,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러면 부부간에 통신비만 20만 원, 3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요금제 알뜰 요금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신경 쓰지 않았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라든지 좀 차 비싼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덜 타고,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하면서 줄여서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수 있는 전투태세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부부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심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무식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거 나갈 수 있다. 입에서? 그렇죠. 입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숨을 한번 멈추고 3초 쉰 다음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 상대방도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서로 감정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합의 보고 버틸 수 있는 버티 모드, 전투 모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어렵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없을 때는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집을 좋게 꾸미고,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많죠. 이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뭔가를 잘해봤자 1억, 2억 깎는 거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면 정부가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주긴 할 거예요. 하나둘씩 풀어줍니다. 한꺼번에 잘 안 풀어주고요. 하나둘씩 풀어줄 때 가장 이제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게 규제 지역 해제나 아니면 해제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때,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약간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장이 잠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회를 노려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팔고 나와야 돼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다시 상승하는구나. 다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규제를 풀어도 소용없는 게 거꾸로 가면 상승장 때 그걸 막으려고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근데 못 막았잖아요. 근데 시장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상승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규제 나올 때마다 약간씩 침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하다가 규제를 풀어주면 약간씩 반등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적기다. 손실을 좀 적게 보고 팔 수 있는 적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딱 노려서 팔아야지. 그때 욕심을 부려서 또 올라가니까 기다려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 때도 왜 규제가 뻥뻥 나왔을 때 이렇게 9.13 때 1216 때라든지 그쵸. 그렇게 주춤주춤할 때 네. 그다음에 710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조금씩 급매 같은 게 나와서 그걸 산 사람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또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줄 알고 더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냥 시장을 못 읽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무주택자분들은 공부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시장을 떠나지 말 것. 원화채굴 하고. 원화채굴 열심히 하고 본업, 자기 본업 열심히 하고. 1주택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버틸 분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모드, 전투 모드로 딱 들어가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기회를 계속 시장을 주시했다가 정책이 이제 풀릴 때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때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이현철 소장님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이 아마 후레이 TV 구독자로 계속 계신다면 아마 이 소장님의 주장들을 계속 쭉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모아보니까 거의 뭐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했나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폭등한다고 했을 때 구독하신 분도 있을 거고, 후레이 TV를. 그다음에 폭락한다고 했을 때 구독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아마 후레이 TV만큼 이렇게 소장님에 대한 다양한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할 겁니다. 처음으로 인터뷰한 게 이제 후랭이 TV니까 그때 폭등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정말 깜짝 놀랐죠. 쭉 한 3년 정도 소장님을 지켜보셨을 구독자분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뭐 후랭이 TV 구독자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그때 지금 뭐 생각해보면 대부분 욕하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이제 결과만 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후랭이 TV에 남아 있고 제 영상을 본다라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 중심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공부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랭이에서 이제 구독자가 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 구독자이면서 후랭이 채널 구독자인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저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어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원인 중심적으로 미래를 또 예측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장님 채널에 가서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